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항상 주말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위켄드 에디션을 어떻게 들어주셨으면 봐주셨으면 좋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커피를 드시면서 아니면 청소를 하시면서 소리로만 들어도 되잖아요. 제가 라디오로 저희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소리로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시간 절약하시고 또 방송 미국이 지금 어떻게 이번 주에 일이 진행이 됐지 하고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총기 규제, 경제, 또 이제 미국의 중요한 선거도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무척 중대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초가 사실은 메모리얼 연휴로 시작이 됐죠. 연휴의 마지막 날 그러면서 메모리얼 데이로 시작이 됐는데 그 전주에 이어졌었던 총격 사건 때문에 한 주일 내내 많은 이슈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경제라고 하지만 어떤 그 상징적으로 이것도 또 실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감정을 가장 많이 울렁거리게 했었던 것은 총기입니다. 그래서 총기 폭력 대응책이 왜 안 나오느냐?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18살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전쟁터에서 쓰는 무기를 가지고 초등학교까지 쳐들어가서 아이들을 19명이나 숨지게 하고 선생님 2분이나 숨지게 했을까? 그걸 막으려는 시도를 왜 하지 않는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원이라면 더더욱이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주중에 미처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정규방송 시간에는 완전히 그 자리가 잡힌 메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 주말에는 주중에 메인만 다루기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유니크한 것, 그리고 이런 지금 추세가 시작됐는데 앞으로는 이게 메인이 되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합쳐서 전해드립니다. 총기 폭력 그 대응책은요,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반응하지 않는가? 일부에서는 반응하지만 미국에서 전국적인 반응이 없죠. 정치인들의 입장이 다르고 또 뭐 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들이 다르고 또 유권자들도 미국에 정말 많은 사람이 총기 규제를 원할 것 같다. 대체적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덜 원한다 하는 그런 조사,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겠는데 총기 로비를 위해서 일하는 그룹이 있죠. 우리는 보통 전국 총기협회만 생각하지만 전국 사격재단도 있고 전국 총기협회와는 달리 National Rifle Association이잖아요. 달리 미국 총기협회도 있습니다. 아메리칸 총기협회, Firearm 협회도 있고 그리고 무슨 사격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협회도 있는데 총기 협회 사이에서의 로비 방향도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전해드리겠는데 공화당의 한 사람의 정치인이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공화당 하면은 총기 규제에 반대를 하는 게 거의인데 그래서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한인 여성 영킴 의원, 연방하원 의원, 미셸 스틸 의원도 총기 규제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의 한 공화당 정치인은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게 총기 규제를 찬성하고 나니까 공화당에서도 이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많은 본인을 공식 지지했었던 중요한 공화당 인물들이 다 지지를 철회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초선 의원이거든요. 크리스 제이콥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규방송 시간에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아담 킨징어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총기 규제에 더 자유롭게 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해서
결국은 재선되지 못할 것 알고 나는 이제 안 나가겠다 했는데, 이 뉴욕의 신인 정치인입니다. 뉴욕의 공화당 크리스 제이콥스는 그야말로 공화당과 이별을 한 거죠. 살상무기 금지한다. 거기에 찬성을 한다.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제 발표한 총기 규제 제안, 의회가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 제안과 이 초선 공화당 의원은 거의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살상무기를 만약에 금지를 하지 못한다면 살 수 있는 나이라도 18살이 아니라 21살로 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이콥 의원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화당의 지지가 다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어제 오후에 나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 대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이 의원이 그 탄창 용량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연령 제한, 방탄복 같은 것도 일반 사람들이 왜 방탄복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수적인 공화당의 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나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하는 입장인데, 본인이 이제 군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방위 산업체라든가 총기 제조협회로부터 그 정치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텍사스주 유발디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잖아요. 말 그대로 퇴역 군인들 무척 많다. 그런 군인들을 학교에 보내서 학교 보안을 지켜야지 된다. 학교 안전을, 어린이들 안전을. 부모님들이 어디 무서워서 학교 보내겠어 하니까 군인들 총 차고 지키라는 거예요. 학교가 군대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고요. 훈련을 충분히 받고 그 전직 군인들이 전국적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지켜야지 된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게 이제 공화당이고,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총기 규제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총기를 막자는 건 결코 아니고요. 살상무기, AR-15, AR-17, 반자동 총 같은 것, 이런 것들 신원조회 철저히 하고 정신감정 같은 것 하고 하자는 건데, 공화당은 이렇게 다르고 민주당은 이렇게 다르고 반대고, 총기 규제를 원하는 사람, 캘리포니아주에 여러분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 91%는 강한 총기 규제를 원한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민이 생각할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하시는데요. 강한 총기 규제를 원하는 사람, 캘리포니아주에 63%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캘리포니아주도 물론 그 민주당도 많지만 공화당도 무척 많죠. 캘리포니아주에 부자들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일수록 또 총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지난번에 뭐 주민투표 같은 것 하고 하는 데서 전부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누가 얘기를 했냐면, 그 아주 통계를 무척 잘하는 네이트 콘이라는 그 뉴욕타임스 그분이 쭉 그 분석을 해놨는데, 메인주나 네바다나 워싱턴이나 전부 메인주도 그렇고 워싱턴주도 그렇고 아주 진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총기 규제하고 하는 것 엄청나게 뭐 90%, 80%, 86% 찬성할 것 같아 하는데, 실제보다는 여론이 그것보다는 조금 낮다는 것, 이런 여론에도 공화당이 조금 기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기 로비 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그룹이 전국 총기협회고, 그리고 전국 스포츠 사격재단 파운데이션이라고 씁니다. 여기 스포츠 그 슈팅 그 파운데이션은, 전국 총기협회는 일반 그 사람들도 멤버지만 총기 제조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조회사들은 총을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만드는 그룹이고, 전국 스포츠 사격재단만 하더라도 총기를 쓰는 게 뭐 이 사격하고 사냥하고 뭐 이런 취미 활동이나 사람들 먹는 거 시골에서 하고, 시골에서 방어하고, 너무너무 뭐 경찰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동물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과 다 연관이 돼서 이제 사격재단이 있는 건데, 전국 총기협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험한 사람이 총 갖는 것을 막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레드 플래그 법이잖아요. 빨간기를 올린다. 여기서 총기 이런 것이 시작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정헌법 2조를 뒤집어 버리고 말 거야. 판사들에게 수정헌법 2조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시작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국 스포츠 사격재단은 이게 이제 떠오르는 그룹입니다. 총기협회는 이번에 CEO를 다시 재선하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돈에 얽힌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좀 힘이 약해지고 있고, 전국 스포츠 사격재단은 좀 업계 무역 그룹인 건 맞습니다. 이 그룹도. 그런데 요즘에 힘이 커지고 있는 이 그룹은 레드 플래그로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 것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룹들이 있어요. 제일 큰 그룹은 역시 전국 총기협회죠. 개인이나 업계나 다 받으니까 550만 멤버 정도가 되고요. Gun Owners of America가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소지자 협회죠. 이를테면. 그리고 또 American Firearms Association은 또 미국 총기협회. NRA와는 다른 거죠. 이 AFA인 겁니다. 이런 협회들은 NRA와 마찬가지로 이거 반대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사격재단만 요즘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서만 뭔가 어떻게 좀 규제를 시작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 로비 그룹이잖아요. 전부 정치인들에게 돈 주고 이런 법안 만들지 말라고 하고, 그 NRA 같은 경우는 전국 총기협회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고로 숨진 사람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까지 다 막은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94년도에 살상무기 이런 거 금지했다가 클린턴 때, 2004년도에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그걸 다시 10년 동안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을 한 게 NRA입니다. 정치인들에게 돈 많이 주고 표도 많이 주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서 NRA로부터 A학점을 받은 사람이 이번에 이제 캘리포니아주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연방 영킴 하원 의원이 NRA로부터 A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미셸 스틸 의원도 총기 규제에는 반대를 하죠. 강력하게. 두 여성 후보지만 낙태에도 반대라고 강하게. 지금까지 2년 동안 투표를 했었던 법안을 보면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영킴 의원이나 미셸 스틸 의원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당의 그 분위기대로 가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부에서 선거를 할 때 사람으로나 돈으로나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은 뭐 소신보다는 당의 성향대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역구의 분위기 따라서 가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는 공화당은 이렇게 총기 여러 가지 시골 지역을 또 많이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 또 총기 가진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낙태에 반대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했는데 미국은 안 되는 거죠. 캐나다는 권총 소유가 어떤 그 권한이 아니라 특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은 수정헌법 2조 때문에 완전히 특권 권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수정헌법 2조는 딱 이 한 문장입니다. 뭐 두 문장도 아니에요. 잘 훈련된 민병대, military. 왜냐하면 수정헌법 2조가 1791년입니다. 231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23년 전이 아니라 231년 전. 잘 교율된, regulated라고 표현했습니다. 밀리타는 주의 그 자유로운 안보의 필수적임으로 necessary라고 했습니다. to the security, 주의 of a free state의. 그래서 the right, 권한이죠. right of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하고 shall not be, 그것은 이제 막아서는 안 된다.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세요. 맨 앞에 잘 훈련된, 잘 교율이 잘 된, regulated 된 밀리타는 자유로운 주를 지킬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무기를 갖고 그런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하는 게 수정헌법 2조거든요. 그런데 요즘 민병대가 사람들이 주를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해서 자신을 지키는, 도시는 도시대로 누가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는가, 가게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는가, 시골은 시골 나름대로의 이유에 의해서. 전에는 왜 밀리타 이런 게 나왔냐면 뭐 독립운동하고 할 때 다 민병대가 했으니까요. 그러면 다 좋은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데 이걸 집집마다 그럼 AR-15, AR-47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집에 총을 이렇게 두고 하는 것도 늘 훈련받고 하지 않으면 쓰기 힘든 거죠. 어찌 보면 그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들이 많고, 어떤 경우에 뭐 권총 정도야 뭐 상대를 위협하는, 그러나 상대가 뭐 AR-15, AR-47을 다 가지고 침투를 했다면 그건 어차피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2조가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해석을, 그리고 권한이 있다고 딱 했으니까 총기 규제를 확실하게 하려면 수정헌법을 바꾸던가, 공화당들이 뭔가를 바꾸던가, 그 공화당이 바꾸려면 사람들이 100%가 총기 규제를 지지한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사이에도 오클라호마 털사에서는 내가 뭐 백을, 등 수술을 받았는데,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뭐 의사들이 수술을 잘못했다고 2명의 의사와 리셉셔니스트와, 아니 전화 받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손님 이렇게 안내하고 하시는 분이, 그리고 환자를 총을 쐈고, 그 뒤에도 교회 파킹랏에서 어디서 뭐 어디였었죠? 무덤, 뭐 무덤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묘지에서 계속 대통령은, 의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비양심적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어느 나라가 암이나 무슨 뭐 심장질환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숨지는 어린이보다 총에 맞아 숨지는 어린이가 더 많습니까? 어느 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근무 중인 총찬 경관과 복무 중인 총찬 군인이 싸울 때 그 총으로 인해서 숨진 것보다 어린이가 총으로 숨진 게 더 많습니까?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비양심적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비양심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해 선거 전에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그러므로 선거에서 분명히 핫 이슈가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든 거고요. 중간선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선거로 연결이 됩니다. 경제는 더 힘들죠. 분명히 경기 침체는 온다 하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업계에서 돈 많이 버는 사업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CEO,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아주 경제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슈퍼 배드 필링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I feel super bad feel, 그런 감이 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감원한다고 하고,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참 어찌 보면, 네, 바로 하루 전에는 일주일에 40시간씩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40시간 이상을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회사 찾아봐 이러더니 결국은 그래서 회사 나가기를 자발적으로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너무 배드 필링이 하면서 10%는 감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래저래, 지금 트위터 측에서는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을 아직 뭐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순간순간 그 단계별 뭐 치러야지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치르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돈도 마련해야지 되고 있고 하는데, 지금 테슬라 주식값도 엄청 내려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게다 대고 무슨 뭐 교통안전국에서 자율주행 중에 오로오로 해놓고 있을 때 갑자기 브레이크가 밟힌다던가 이런 것으로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형태로, 그리고 재무장관을 지냈던 레리 서머스 교수 같은 사람도 지금 수치로 봐도 인플레이션이 4%가 넘고, 반면에 실업률은 4% 아래일 때는 반드시 그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다만 굉장히 마일드할 것이다. 문제는 마일드한 것을 회복하는 게 오래 걸릴 것이다. 더군다나 내년쯤에 그렇게 된다면 내년쯤, 그렇죠. 후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2024년이 내년 후년 말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경기가 침체에 들어갈 때 정부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도와주려고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조금 침체되고 할 때 좀 잡아주고 회복도 시키고 이러면 빨라지잖아요. 침체 기간은 짧고 성장은 빨리 속도를 붙이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절대로 2024년까지 공화당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뭐 기간 산업안을 뭐 추가 뭐를 통과시킨다던가 그런 거. 그리고 연준이 이자율로 그때는 뭐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하려고 해도 뭐 대선 기간에 개입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입장 힘들게 하고요. 해서 회복의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얘기를 하십니다. 커뮤니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느끼는 정도가. 그런데 저는 지금 전반적인 미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비 아직 괜찮고 전에 돈도 못 썼고 몇 년 동안 그리고 못 쓸 때 또 보조받은 것 돈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금융 시스템은 2008년도 이때 경기 막 거품 붕괴 이런 때에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잘 해놔서 단단하고 연준도 시작은 늦었지만 이자율 인상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아서 침체가 그다지 너무너무 심각한 경우는 아니다.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나한테까지 잘 안 와도요. 나빠진다 하는 건 오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약하다. 다만 앞으로 1, 2년 안에 올해 말부터 내년 또 후년 2023년, 2024년 이때 경기가 위축되면 도널드 트럼프의 컴백이 쉬워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컴백하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또 바뀌니까 4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지금 연방대법원도 그렇지만 많은 연방법원 판사들이 너무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전에 오바마가 임명을 하려고 비어있는 자리를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채워주지 않다가 상원에서 트럼프가 되자 다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는 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도 그 전에 너무 안 채워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채워야지 되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이런 우려를 하는데 또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일단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을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그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대법원에 3명이나 채운 것 해서 보수 6대 진보 3인 것 이것도 큰 성과라고 보는데 가장 큰 성과라고 보는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컴백하면 어떤 분야에서 비슷한 것이 또 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이렇게 힘든데 제일 중요한 건 가솔린 값, 식료품 값, 이 두 가지가 모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두 가지를 내가 빨리 완벽하게 다 잡기는 힘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오펙 플러스 다른 국가들이 산유국이 생산량을 우리가 한 50% 정도는 늘리겠다 합의는 했지만 이걸 이제 더 좀 다잡아 놓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겠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원래 6월 20일쯤에 가려고 했는데 꼭 사우디아라비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닙니다. 중동 방문 뭐 몇 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중동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연기한답니다. 7월 달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들어있으니까 이스라엘에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국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아니고요 라고 했는데 뭐 그건 백악관이 알 일이고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가솔린 이런 것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먼 왕세자를 만나러 가는 거죠. 이 왕세자를 킬러라고 푸틴과 마찬가지라고 킬러라고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말 카쇼기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를 미국 정보당국, 세계의 정보당국이 바로 모하메드 빈 살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지금 30대 이제 중반 됐겠네요. 예, 왕세자가 사주에서 살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정보당국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럼 같은 거 쓰면서 그 왕권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애국적인 칼럼도 많이 썼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는 컬럼도 쓰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이든 대통령처럼 수십 년을 외교관계위원으로서 일을 하고 그리고 아주 외교에 정통하고 그 올드 스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서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된다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무너졌지만 말도 되지 않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머리 굽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엔 만나주는 거죠. 그 전에는 5.1 이런 문제 있었을 때 백악관에서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연준 의장과도 또 재무장관과도 같이 백악관에서 미팅을 가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이 이자율 조정 계속 하겠다라고 했고 재무장관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이죠. 내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타격이라든가 그 인플레이션의 형태, 모습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 I was wrong 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수정하는 작업은 잘못을 시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좀 전에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리고 경제가 나빠지고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컴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그 부분에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도 또 모릅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터 나바로라고 UC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UC 계열의 교수였었고 이 아들이 아니라 사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사위가 이 사람을 구글링 하다가 아마존에서 중국을 너무 싫어하는 책 쓴 거 보고 이제 백악관 경제자문으로 발탁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의회에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막 이렇게 하고 바이든의 인준을 반대하라고 하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지시하고 조직하고 했었다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증언을 하러 나와라 라고 했는데 소환을 명령을 했는데 거부를 했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의회 모독죄로 기소됐습니다. 기소되고 체포까지 됐었는데요. 이게 집에 있을 때 그런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어디 여행 가고 하려고 할 때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아직 법적으로 걸려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다른 면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트럼프의 컴백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은 정치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캘리포니아주의 예비선거가 치러지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11월 달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민주당에 너무너무 암울합니다. 지금 쿡 리포트라고 여러 정치 전망들이 많잖아요. 여론조사 기구가 많은 것처럼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여론조사 기구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원하는 답, 여론을 가지고 정치인들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어떤 여론조사는 왜 항상 이 사람에게 좋게 나오고 이런 것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체적으로 무난한 여론조사 기구를 빼고는. 그런데 지금 쿡 리포트라는 곳이 무난하고 조금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그 쿡 리포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론조사도 하고 그리고 평론도 하고 하는데 이 쿡 리포트의 멤버들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화당에 비해서 의석을 많이 잃는데 어느 정도냐면 공화당이 새로 20석에서 35석 원래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209석인데 그러면 5석만 더 있으면 어쨌든 과반수가 되는 건데
5석이 아니라 20석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35석을 더 가져갈 것이다 라고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당에는 지금 전망이 암울한 겁니까? 그리고 특히 중간선거 때는요, 대통령 이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선거 많이 안 하거든요. 핫한 이슈가 있어야지 됩니다. 뭐 주지사 선거 같은 건 그래도 신경 쓰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주를 이제 고화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뭐가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판 그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 스테이트에 캘리포니아가 포함이 되고요. 이런 주는 이번에 좀 아주 경쟁적인 큰 그런 선거가 없는 주는 민주당에게 더 위험하죠.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안 하니까. 투표를 많이 안 할 때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전반적인 투표율이 높으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수가 진보보다 투표율이 높죠. 또 공통적인 점이 아직까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보수당을 지지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뭐 인디아나, 아이오와, 뭐 오하이오, 뉴저지, 텍사스 다 뭐 큰 그것은 없거든요. 버지니아, 뭐 아마도 뭐 뉴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48지구에서 이제 그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서 본인이 그 지역구에 그대로 있으면 어쨌든 그 현역 민주당 의원과 겨루게 됐거든요. 근데 그 현역 민주당 의원이 강하고 하니까 지역구를 바꿨습니다. 이 미셸 스틸 의원이 48지구에서 45지구로 바꿔서 이 45지구는 좀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는 해요. 그러나 에이시안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이제 플루턴의 일부가 포함된 거죠. 플루턴의 노스 플루턴. 그러니까 플루턴 중에서도 여러분들 로스크랜스로 프리웨이 내려서 쭉 가시다가 보통 이제 그 비치 블루버드와 로스크랜스가 만나는 그쪽에 그 좀 더 저쪽으로 가면은 뭐 매그놀리아 있고 그쪽 주변 비치하고 로스크랜스가 만나는 곳 바로 거기 뭐 주유소 있고 뒤에가 로스카이오리스 골프클럽 있잖아요. 로스카이오리스 골프클럽 있는데 거기 주택단지에 한국분들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죠. 거기 지난번 선거까지는 영킴 후보 이름이었을 겁니다. 투표용지. 이번에 받아보셨을 때 아마 미셸 스틸로 돼 있을 겁니다. 미셸 스틸 의원 그리고 이제 제이 첸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구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용지 잘못 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이 첸 후보와 겨루는데 미셸 스틸 후보의 이 지역구를 위험한 지역구로 봅니다. 공화당이 잃어버릴 수 있는 지역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 첸은 지금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미셸은 뭐 60대 중반 조금 넘었고 제이 첸은 44세고 하버드 졸업을 해서 무슨 교육 같은 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뭐 대학교 이사도 지냈고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라 한 7년 이상을 지냈고 상업용 부동산을 하고 있고 대만계와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제 겨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 이 제이 첸이 미셸 스틸 의원의 뭐 발음을 뭐 비난했다고 인종차별적이다라고 하는데 제이 첸 의원은 발음 갖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유권자가 왜 미셸 스틸은 토론을 안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선거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말할 때 말도 바꾸고 뭐가 정확하지가 않다.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해다. 무슨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였지 뭐 억양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터킹 포인트. 요점이 없고 뭐 산만하고 뭐 말 바꾸고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미셸 스틸 후보 측에서는 이거 나를 발음 나쁘다고 공격하는 거다 하면서 여기에 케빈 맥카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캘리포니아 뭐가 지역구잖아요. 이 사람까지 가세해서 어떻게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비난을 하느냐고 하니까 또 이 제이 첸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입니다. 뭐 아니 공화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백인 우월주의자도 보호하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그런 사람도 보호를 하고 무슨 종교적으로 소수인종을 얼마나 학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하고 이 제이 첸 자신은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기고문을 보내서 슬프다고 새드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발음이나 억양이라든가 이걸 하지 않는 것은 미셸 스틸 의원도 아는데 이걸 지금
이길 수 있는 호재로 잡아서 이용하는 거다. 에이시안끼리 그래도 되느냐. 이게 이제 첸 후보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셸 스틸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13초짜리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첸 후보가 자신의 유권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것들. 그만큼 지금 서로 너무너무 팽팽하게 같은 에이시안이잖아요. 여기에 뭐 비엔나미즈가 뭐 한 19%라고 하고 한인은 5%라고 하고 하니까 원래 선거할 때는 어느 정도의 네거티브는 뭐 허용이 돼야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네거티브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런데 미국 매체에서 다 그렇게 보도해요. 한인 신문에서 뭐 신문만 그랬습니까? 방송도 마찬가지죠. 방송도 다 미셸 스틸 의원이 뭐 상대 의원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영어에 대해서 공격을 당한다라고 보도하니까 이제 한인들이 뭉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에서는요. 그런데 항상 선거할 때는 분명하게 봐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슈상으로. 한인들이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 한인 의원들이 한인 이슈에 대해서 나쁜 이슈로 많다면 그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공화당의 경우는 뭐 규제를 조금 경제적인 거 한인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던가 아니면 부자 한인을 위한 세금과 연관된다던가 그런 것은 나름대로 공화당이 훨씬 괜찮을 수 있고 그렇지만 총기 문제라든가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킴 의원이나 미셸 그 스틸 의원이나 전부 여자면서도 낙태에 반대하고 여자면서도 총기 규제에 강하게 반대를 한다는 이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요. 또 영킴 후보는 39지구에서 40지구로 선거구가 재조정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40지구가 여러분의 그 지역 그 집코드였던 분들도 아니 39지구였던 분들도 지금 40지구로 바뀌신 분이 계시는 아니죠. 45지구로 바뀌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39지구 할 때 표가 투표용지가 영킴으로 왔는데 왜 이번에 미셸 스틸로 왔어? 45지구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그 지역구가. 그래서 제가 어제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영킴 의원의 지금 현재의 지역구가 제가 지난번에 40지구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다가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그리고 여기에 21%만 현재 영킴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80%인 데서는 모르는 곳이에요. 물론 여기가 공화당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오렌지, 샌버나디노 뭐 이런 데니까는요. 요바린다 포함되거든요. 애나하임, 렌초, 그 산타 마그리타, 미션 비헤오, 미션 비헤오 뭐 이런 곳이요. 알리소 비헤오 그리고 터스틴까지 포함이 됩니다. 80%가 영킴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인지도가 없는 곳이지만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화당에서 복병이 등장을 한 겁니다. 영킴 후보의 경우는. 그래도 영킴 후보는 이 40지구는 미셸 스틸의 45지구와는 달리 공화당 이 40지구에서 영킴 의원이 질 수도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나와서 내부의 분열로 보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워낙에 약간 돈키호테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킴 의원이 예비선거인데도 막 그 텔레비전 광고에 막 100만 달러 이상을 넣고 이 후보가 같은 공화당인데 낸시 펠로시와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이렇게 놓고 저 사람과 똑같아 저 사람들과 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58세예요. 영킴 후보랑 뭐 나이가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이 사람은 영킴 후보가 58세인데요. 이 사람 나이 많은데요. 68세. 영킴 후보보다 10세가 많은데 이 미셸 스틸 의원의 상대 제이 챈더 젊지만 군인 출신이고 이 사람도 군 출신이거든요. 미션 비에오의 시의회 의원이고 시장도 지냈고 그러니까 이 지역구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보수 좀 약간 극우적인 성향이 있냐면 막 유대인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이런 말 했다가 사과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3번이나 선거에 쭉 나와서 패배를 했습니다. 선거 캠페인 과정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돈은 별로 없죠. 돈은 없으니까 본인이 집을 뭐 7만 호가를 방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우버 기사를 합니다. 미국은 연방 하원 의원도 다른 직업을 갖기도 하거든요. 연방 하원의 특징은 그 주소에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제이 체인이나 미셸 김이나 두 사람 다 지역에 안 살잖아요. 미셸 김은 셀비치에 살고 제이 체인은 뭐 샌가브리엘 밸리에 살고 하는데, 제이 체인은 당선되면 그쪽으로 이사 오겠다고 하고, 미셸 스틸은 뭐 봐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역구가 같지 않아도 되는 거, 직업이 다른 직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시의원도 그렇고 하원 의원도 그렇고 바쁘지 않으면 업무가. 그래서 이 그레그 라스라는 사람은 저녁에 우버 기사를 합니다. 우버 기사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계속 본인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프리덤 코커스 극우잖아요. 그 공화당 가운데서도요. 프리덤 코커스의 열렬한 팬이고, 뭐 트럼프를 좀 만나보려고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낸시 펠로시와 바이든과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까? 이거는 그만큼 영킴 의원이 급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종의 네거티브 선전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그래서 전문가들은 영킴 후보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영킴 후보가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본선거에 가면은 다른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있지만 본선거에 가면은 공화당이 이기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못 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선거 때부터 공화당을 비난하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돼 있는 형편이고요. 이제 선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 우크라이나는 이번 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이 넘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봐야지 되는 게 조금 있는데, 몇 명이나 민간인이 숨졌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파악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소한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숨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게 통계를 낼 수가 없잖아요. 무슨 국제재단에서 전부 들어가서 그때그때마다 사망자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난민의 경우는 한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간 사람이 뭐 680만 명, 뭐 돌아간 사람도 처음에는 막 거의 1000만 명 정도 됐는데 내부에서 움직인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가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뭐 해서 680만 명 정도 쫓겨난 것으로 뭐 보고 있고요. 땅은 침공 이전에는 러시아가 이쪽 크림반도하고 돈바스 지역의 3분의 1 해서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20%면요, 미국 뭐 웨스트 버지니아 정도? 약간 작을까요? 그리고 크로아티아 국가로 보면 그 정도 크기를 러시아가 지금 가져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젤렌스키 대통령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 있죠, 곡물 있죠,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어제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이 러시아에서 25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리어트도 호텔 뭐 그 주변에 있는 한 85개를 우크라이나 난민을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뭐 거의 300만 달러 정도, 270만 달러까지는 제가 계산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러면서 크는 겁니다. 사업체도. 메리어트 호텔이 처음부터 컸겠습니까? 작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과감하게 포기할 땐 포기할 거 포기하고, 지원할 땐 지원도 하고 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더 강화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이제부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전쟁에 대해서 더 잘 준비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따져보기 시작할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한국의 일부 극진보에서 얘기하는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었는데 뭐 일어나게 한 거야,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러시아에 붙었어야지만 되는데, 러시아에 붙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난 10년 동안 해온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결정하는 부분이고, 다만
젤렌스키 정권이 이걸 더 좋게 대처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1월 달부터 계속 오늘의 미국에서도 전해드렸고, 미국 그 행정부라든가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다, 침공할 것 같다 할 때 계속 무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시라기보다 대통령으로서는 국가의 안전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 그러니까 안정과 안전. 그런데 잘못 파악을 한 거죠. 국민들을 너무 필요 없이 이렇게 막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아니야 하면서 그냥 일상생활 하세요, 이런 형태로 했다는 거예요. 2월 24일이 침공 첫날인데 그 직전까지도 미국이 그렇다 할 때도 한국에서도 아니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 이렇게 얘기한 극우 이런 그 매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봐 미국 거짓말하지, 그거 뭐 쌩 거짓말이지, 무슨 침공 뭐 이랬잖아요. 미국은 아니야 한다 했을 때 지금 젤렌스키가 준비가 부족했나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때 1월 달부터 그런 나라는 방공호, 뭐 지금 한국은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도 아니었어요.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공 연습하고 그랬잖아요. 사일렌 나고. 우크라이나 그런 데가 있고 하는데 그 방공 시설 같은 거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사람들도 마음의 준비하고 뭐 서류 준비해 놓고 하는 것을 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얘기해도 미국말 믿지 않았어요. 미국이 왜 부채질 하느냐고 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을 요새화할 수가 있잖아요. 준비를 하면 처음에 딱 그랬을 때의 어떠한 그런 대비 같은 것 있죠. 그런 것들,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경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을 못한 거죠. 러시아가 설마?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분한 메시지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문제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2월 달 들어서면서는 이거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네?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 뭐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도 안 믿는데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죠. 미국과 영국이. 그랬었죠. 그런데도 이제 대부분의 유럽이나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그럼 동쪽 어차피 3분의 1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돈바스 지역 그쪽 하겠지. 미국이나 영국은 수도 키예브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이런 작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보다 잘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이보다 잘할 수는 없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침공한 날 젤렌스키도 어디 딱 침공할 것 같아 하면 어디에 가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벙커 같은 데 가서 집에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는 전쟁이 다 끝나고 휴전 협상이 끝나고 그 이후에 할 일이고, 지금은 사회적인 통합, 세계적인 의견 통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보면은 2월 말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대 파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를 향해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아직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신나치에 지금 찌들고 있어. 우리가 그들을 가서 해방시켜야지 돼.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거잖아요. 불쌍해요. 진실을 모르고 사니까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서 차지한 영토를 점점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진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거죠. 더군다나 푸틴 같은 사람이. 루블화가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차지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화폐로 통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러시아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 뭐 헤르손 지역 이런 때, 그리고 뭐 자포리아리아, 이 도시 발음하기 힘들어요. 주와 도시와 이름이 똑같은 자포리지하인가 뭐 있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지역에는 러시아 여권도 쥐어주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우크라이나가 하도 그동안 역사가 많았으니까 러시아가 지배하다가 독일의 침공을 거쳐서 또다시 뭐 이랬고 막 히틀러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좀 큰 나라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러시아에 가보고 싶었어. 근데 내가 안 움직여도 지금 내가 러시아 사람이 되네. 뭐 이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한때 정말 전지전능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암 치료를 받았다거나 뭐가 좀 이상하다던가 사람이 너무 위축돼서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이 조금 달라졌다고 보고요. 언제 끝날까?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서로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서로 야, 이건 너무 교착이다. 교착도 너무 심각한 교착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할 때 그때 이제부터 협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프랑스나 독일은 평화롭게 빨리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이나 뭐 발틱 그 해안의 그런 국가들은 아니야. 이렇게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했는데 러시아가 벌 받아야지 돼. 이 끝까지 가야지 돼. 우리가 더 도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은 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중거리 로켓 시스템까지 보냈는데 절대로 러시아에 대고 쏘면 안 돼. 뭐 이런 것을 다짐을 받고 줬고 러시아 정권 교체 원치 않는다는 그런 다짐의 글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에 썼고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 유럽이나 미국이 긴장 상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이 미국과 유럽이 지원할 수 있는 맥시멈, 최대 지원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계속 고통이 오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이미 경제적인 고통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키신저 같은 사람이 땅을 내주더라도 몇 개월 안에 협상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많은 압력 그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로 위켄드 에디션 마치고요. 왜 경제에 대해서 오늘은 경제 속에서 그 영어 문장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경제가 완만한 리세션, 완만한 침체일 것 같은데 그런데 however 하면서 a sting in the tail 이 얘기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인데 a sting 어떤 콕 찌르는 그런 것이 in the tail에 있다는 거죠. 그게 끝에서 그 꼬리 경기 침체의 끝에서 성장하고 회복하려면 막 속도가 필요한데 그게 이번에는 미국에서 약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 소개해 드리면서요. 다음 주에는 우선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게 이제 그동안 쭉 조사를 했잖아요.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이게 공개적인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아주 중요한 스케줄입니다. 다음 주 그 이전에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